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자 하늘 아래 유일한 지배자라고 믿었던 거대한 용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존재는 그저 조공을 바치는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오랑캐라 부르며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나타나 용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비늘을 벗겨내며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용은 피를 토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편의 어두운 전설이나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 중국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근현대사의 끔찍한 트라우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열강들의 함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동아시아의 평온했던 바다를 갈랐던 19세기 중반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 즉 중화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양은 그저 변방의 미개한 국가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편 전쟁을 기점으로 그 찬란했던 제국의 환상은 서구 열강의 포탄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황제가 머물던 화려한 원명원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으며 광활한 국토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외국 군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상하이의 공원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세 마리 세워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시기를 백년국치, 즉 100년 동안 이어진 국가적 치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치욕은 단순히 전쟁에서 몇 번 패배하고 영토의 일부를 빼앗긴 사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온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는 우주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천하의 중심에서 하루아침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도마 위에 올라간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중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아주 깊고 지독한 흉터가 하나 새겨지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해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갈기갈기 찢겨나갈 수 있다는 생존을 향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밤한먼 광장에 서서 중국 인민이 마침내 일어섰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그저 독립국가로서 생존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시선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 즉 정확히 100년 뒤인 2049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천하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온전히 되찾고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자신들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복수극, 이른바 100년의 마라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라톤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국치의 역사는 교과서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주입되었고 14억의 인구 전체가 이 역사적 사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때로는 아나무인처럼 보이는 중국의 외교 행태를 자주 목격합니다. 주변국을 압박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덩치가 커진 신흥 강대국의 단순한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피부를 한 겹만 조심스럽게 벗겨내보면 그 속에는 아직도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는 역사적인 상처가 숨쉬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오만함은 진정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열강들에게 짓밟히지 않겠다는 처절한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아주 두꺼운 방어용 갑옷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서지 못하면 결국 다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독한 강박. 그것이 바로 현대 중국을 그토록 맹렬하게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엔진입니다. 그들은 이 100년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용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매우 잔인한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그 끔찍한 수치를 완벽하게 씻어내고 진정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본능인 제국의 자존심마저
철저히 꺾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고 강해지기 위해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들을 짓밟고 모욕했던 서방 세계의 그림자 속으로 기어들어가 가장 순종적이고 무해한 제자 행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1960년대 냉전의 차가운 장막이 전 세계를 반으로 갈라놓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같은 붉은 깃발을 들고 있던 중국과 소련은 당연히 피를 나눈 형제이자 철석 같은 동맹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지정학은 이념의 형제애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혹하게 흘러갔습니다. 1969년 우수리 강이 작은 섬 전바오다오에서 두 공산주의 거인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국경 분쟁이 터집니다. 사상과 노선 차이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불만이 마침내 군사적 충돌로 폭발한 것입니다. 소련은 국경지대에 막강한 기갑사단을 대규모로 배치했고 심지어 베이징을 향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섬뜩한 위험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건국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중국에게 소련의 핵미사일은 생존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념의 스승이자 든든한 뒷배였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로 돌변한 순간 베이징의 지도부는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들은 가장 극단적이고도 실용적인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반대편 진영의 수괴, 미국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특별기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하여 마오쩌둥과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뼛속까지 반공주의자였던 닉슨과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던 마오쩌둥의 만남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기의 만남이면에는 아주 냉혹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곰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중국이라는 체스말이 필요했고, 중국은 소련의 거대한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은 완전히 달랐지만 적의 적은 친구라는 아주 오래된 권력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배신이자 동시에 중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과 손을 잡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형제였던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중국을 길들여 냉전의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만했습니다. 워싱턴의 최고 전략가들은 중국을 그저 유용하게 쓰다 버릴 수 있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도구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깊은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은 영원한 친구도 우러러보는 스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소련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임시 대피소이자 자신들이 힘을 기를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방파제였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1년 마침내 붉은 제국 소련이 붕괴하고 기나긴 냉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승리의 축배를 들며 자유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했지만 베이징의 공기는 오히려 전례 없이 무겁고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임시 대피소에 지붕이 걷히고 이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과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덩그러니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순간 미국의 날카로운 칼끝은 언제든 다시 중국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100년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었던 중국은 다시 한번 치명적인 국가적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적 앞에서 중국 지도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견디기 힘든 방패를 집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침묵과 뼈를 깎는 자기 굴욕의 방패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세상의 유일한 패권국으로 우뚝 선 미국 앞에서 중국은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소련마저 붕괴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베이징의 지도부는 다음 표적이 바로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체제를 뒤흔드는 거센 파도와 서방 세계의 혹독한 경제 제재가 목을 조여오며 국가의 생존 자체가 벼랑 끝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중국의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은 국가의 모든 외교와 안보 노선을 완전히 뒤바꾸는 24글자의 은밀하고도 단호한 지침을 하달합니다. 그 지침의 뼈대이자 영혼을 관통하는 4글자가 바로 도광양회였습니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뜻을 가진 도광양회는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듣기 좋은 철학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략의 뿌리는 수천 년 전 삼국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던 유비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조조의 날카로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처절한 생존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비는 권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나약한 겁쟁이처럼 보이기 위해 매일 뒷마당에서 밭을 메고 채소를 가꾸며 철저하게 무능한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조조가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유비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만이 조조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덩샤오핑은 현대판 유비가 되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 국가 전체가 철저히 엎드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절대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 것, 섣부른 이념 대립을 피하고 오직 경제 발전에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 그리고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질서에 순응하는 가장 착하고 고분고분한 학생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무기와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신 수천만 명의 값싼 노동력을 앞세웠습니다. 중화라는 수천 년 된 문명의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고 미국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적국이 아니라 그저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갈망하는 거대하고 무해한 조립 공장으로 보이도록 완벽한 환상의 무대 장치를 설계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는 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공산주의의 날카로운 이빨을 스스로 뽑아버리고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취해 순한 양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광양회라는 오래된 책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빛을 숨긴다는 것은 강자가 나를 조롱하고 힘으로 짓누를 때조차 결코 분노를 터뜨리거나 마음속의 깊은 본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고 그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안전하게 국부를 축적하기 위해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시퍼런 칼날이 자신들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굴욕적인 순간에도 기어코 피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어 보여야만 했습니다. 도광양회라는 철학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수반하는지 증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베이징의 지도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칼날이 자신들의 심장부를 겨누는 끔찍하고도 굴욕적인 두 번의 사건을 연달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중국인들의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원한을 깊게 새겼지만 동시에 그들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낮춰야 한다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온몸으로 체감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96년 대만 해협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만에서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가 열리자 이를 막고 위협하기 위해 중국은 해협 인근에 대규모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요란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국의 행정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했습니다. 거대한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인디펜던스호가 전투기들을 싣고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중국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베이징의 지도부는 엄청난 충격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중국군의 조악한 레이더망은 미국의 첨단 전자전 장비에 의해 완전히 먹통이 되었고 자신들의 앞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항모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중국의 해군력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수준임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베이징은 애써 태연한 척 군사훈련을 황급히 중단하고 조용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욕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3년 뒤인 1999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나토군을 이끌던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온 정밀 유도 폭탄에 의해 대사관 건물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 폭격으로 3명의 중국인 기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은 낡은 지도를 사용해 벌어진 치명적인 실수이자 단순한 오폭이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주권에 대한 명백하고도 고의적인 침략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전역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분노의 용광로처럼 폭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고 돌을 던지며 피해 보복을 외쳤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반미 시위가 거대한 대륙 전체를 뒤덮었고 당장이라도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광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가장 뼈아프고도 냉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대중의 거대한 분노에 올라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들은 수만 명의 무장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들의 반미 시위를 강제로 억누르고 거리를 통제해버렸습니다. 심각한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끓어오르는 인민들의 분노를 지도부의 차가운 이성으로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금전적인 배상금을 씁쓸하게 받아들이며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국가의 체면이 진흙탕에 처박히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그들은 지금 당장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인과 충돌한다면 100년의 마라톤이 이대로 영원히 끝장나버릴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깊숙한 어둠 속으로 숨겼습니다. 이 2번의 거대한 굴욕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완벽하고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도 끝내 굴복하고 꼬리를 마는 중국의 나약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워싱턴의 엘리트 정책 결정자들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치명적인 오만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덩치만 클 뿐 결코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할 수 없는 아주 손쉽게 통제 가능한 삼류 국가에 불과하다고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이 기꺼이 감내한 이 지독한 굴욕의 연극은 결국 강대국 미국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수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오만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 스스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트로이의 목마를
자신들의 화려한 안방으로 정중하게 맞아들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만듭니다. 새천년이 막 밝아오던 2001년,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대한 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협상 끝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즉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에 정식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을 비롯한 워싱턴의 최고 엘리트들은 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며 아주 확고하고도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의 빗장이 열리고 자유무역의 달콤한 맛이 대륙에 퍼지게 되면 폐쇄적인 공산주의 독재 체제 역시 자연스럽게 붕괴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중국 인민들이 서구의 자본주의가 만든 청바지를 입고 햄버거를 먹으며 자유롭게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체제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서구 중심적인 오만함이자 지독한 착각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자신들이 베이징의 번영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줌으로써 그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고분고분하고 무해한 하급 파트너로 완벽하게 길들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베이징의 늙고 노련한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품고 있는 이 치명적인 환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오만함을 구태여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거대한 착각 속에 서방 세계가 더욱 깊이 빠져들도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서구 자본주의의 눈부신 번영을 위해 기꺼이 13억 인구의 피와 땀을 갈아 넣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값싼 하청 공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수천만 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대한 공장으로 출근해 서구인들이 풍족하게 소비할 플라스틱 장난감과 싸구려 티셔츠, 조립식 전자제품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가져다주는 천문학적인 이윤에 완전히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노동력을 완벽하게 착취하고 통제하며 글로벌 패권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은 서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거대 자본이 눈앞의 달콤한 수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중국은 그들의 방대한 내수시장이라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미끼를 던져놓고 서구 세계의 가장 깊은 곳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세워야 한다는 교묘한 규칙을 만들어 합법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방의 첨단 핵심 기술들을 집요하게 빨아들였습니다. 서방의 기업들은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엄청난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자신들의 피와 살 같은 핵심 기술을 기꺼이 베이징에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착취당하는 나약한 척하며 실제로는 서구의 기술과 자본의 정수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근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선사한 무역의 자유라는 빛나는 티켓은 결국 훗날 자신들의 목을 조를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속임수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조용하게 작동했습니다. 낡고 가난했던 농업국가는 매년 두 자릿수라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갱신하며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거대한 자본이 폭포수처럼 베이징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미국이 안심하고 던져준 철창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용은 어느새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대한 괴수로 살을 찌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거대한 부와 힘을 단기간에 얻고 나서도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결코 서두르거나 교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순박한 공장 노동자의 허름한 옷차림을 한 채 납작 엎드려 빛을 감추는
도광 양회의 가면을 단단히 고쳤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스스로 무너지며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본주의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거대한 역사적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08년 여름, 베이징의 맑게 갠 밤하늘 위로 화려한 불꽃이 연신 쏘아 올려지며 천하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만들어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웅장한 북소리는 마치 100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용이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선포하는 거친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100년 전 서구 열강의 대포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처참하게 무너졌던 병든 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축포가 터지던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세계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찬란한 상징이자 전 세계 부의 심장부였던 뉴욕 월스트리트가 탐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끔찍한 붕괴를 시작한 것입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오만했던 제국의 민낯을 전 세계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완벽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톱니바퀴 같은 금융 시스템은 썩은 동아줄처럼 속절없이 끊어져 내렸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구원자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주저없이 쏟아부으며 빈사 상태에 빠진 글로벌 자본주의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당당하게 자처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사건을 넘어 세계 권력의 심리적 지형을 영원히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이징의 엘리트 최고 지도부에게 미국은 겉으로는 극복해야 할 적이었지만 속으로는 반드시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국가 시스템부터 금융까지 모든 것을 모방하고 배워야만 하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식 자본주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참상을 똑똑히 목격하며 베이징 지도부의 깊은 내면에서는 아주 차갑고도 거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서방이 자랑하던 자유시장 모델은 결코 무적도 완벽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콧대 높던 서양의 선생님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발에 걸려 처참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낡은 그림자 밑에 엎드려 가르침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동양은 떠오르고 서양은 기울어 간다는 이른바 동승서강의 거대한 내러티브가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100년 국치의 뼈아픈 두려움이 비로소 무서운 자기 확신과 자만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고 오직 때를 기다리라며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했던 도광양회의 낡은 주문은 이제 서서히 그 유효기간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용광로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민족주의와 국가의 금고를 가득 채운 막대한 양의 달러는 그들의 억눌렸던 제국주의적 자존심을 한껏 부풀려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날카로운 진짜 이빨을 철저히 숨기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순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서방 세계를 교묘하게 안심시켰던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굴욕의 연극이 마침내 피날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낡고 허름한 조립공장의 문 뒤에서는 이미 거대한 포식자가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극도로 신중하고 노련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요란하게 칼을 뽑아들고
워싱턴과 군사적인 정면 대결을 벌이는 어리석은 짓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대신 넘치는 근육과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한 중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를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정찰기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땅 밑에서 훗날 전 세계의 숨통을 영원히 마비시켜버릴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막대한 피와 돈을 쏟아붓고 이내 터져버린 금융위기의 잔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그 시간 동안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쟁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미국의 항공모함과 정면으로 맞설 거대한 함대를 건조하는 대신 세계 경제와 안보에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들어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치명적인 거미줄을 짜내려 갔습니다. 무력을 앞세운 전통적인 제국주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목을 조르게 만드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비대칭 권력에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 거미줄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히토류였습니다. 현대기술의 심장이자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이 희귀한 광물들에 대해 과거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선진국들이 환경 오염과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광물 채굴과 재련이라는 험악하고 더러운 과정을 모두 포기했을 때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값싼 노동력, 그리고 느슨한 환경 규제를 무기로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조용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군이 자랑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정밀 유도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핵심 금속의 8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는 기막힌 역설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내일 당장 히토류 수출 밸브를 잠가버린다면 워싱턴의 국방부는 새로운 전투기는커녕 미사일 하나 제대로 조립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예리한 창조차, 결국 적국인 중국이 허락한 흙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이 소름 돋는 진실이야말로 베이징이 노렸던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었습니다. 중국의 거미줄은 땅속의 광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쳐나는 달러와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1대1로라는 거대한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황량한 초원부터 아시아의 깊은 정글, 그리고 유럽의 오래된 항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며 철도를 깔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처음엔 이를 단순한 경제적 투자로 여겼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지정학적 올감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항구가 빚을 갚지 못해 중국의 해군 기지처럼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그리스의 유서 깊은 주요 항구가 중국 국영기업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보며 세계는 그제야 이 무해해 보이던 인프라 투자의 진짜 목적이 전 세계의 물류 동맥을 장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통신 장비를 앞세운 5세대 이동통신망의 장악은 이 거미줄의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과거 서구의 싸구려, 장난감이나 조립하던 낡은 하청 공장은 어느새 전 세계의 데이터가 흐르는 디지털 신경망을 통째로 장악하는 거대한 기술 제국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신 장비를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모든 군사, 경제적 기밀이 오가는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의 통제권을 통째로 거머쥐려 한 무서운 시도였습니다. 히토류가 혈관을 흐르는 피라면 1대1로의 항구들은 뻗어나가는 수족이었고 통신망은 전 세계의 은밀한 대화와 정보를 훔쳐볼 수 있는 중추신경계였습니다. 어느덧 전 세계는 중국이 쳐놓은 이 촘촘한 거미줄에 너무나도 깊이 얽혀버려 살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더욱 강하게 조여오는 치명적인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대한 용은 충분한 근육을 키웠고 곳간에는 억만금의 금은 보화가 넘쳐났으며 전 세계의 목줄을 끼 첨단 기술의 칼자루까지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더 이상 서방의 낡은 그림자 속에 숨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눈치를 볼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100년 전의 치욕을 곱씹으며 그토록 오랜 시간 중국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낡고 답답한 도광양회의 껍질을 이제는 거칠게 찢어버려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한가운데로 마침내 숨겨왔던 제국의 맹렬한 야심을 세상 밖으로 포효하며 터뜨릴 한 명의 냉혹하고도 강력한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서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가을, 베이징의 거대한 인민대회당 단상 위로 새로운 시대의 권력을 거머쥔 시진핑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100년의 거대한 마라톤이 마침내 마지막 전력 질주 구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취임 일성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른바 중국몽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100년 국치의 뼈아픈 역사를 이제 영원히 끝내고 중국이 다시 천하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새로운 규칙을 직접 써내려 가겠다는 맹렬하고도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덩샤오핑의 유훈인 도광양회라는 철갑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있던 거대한 용이 드디어 그 답답한 껍질을 거칠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찬란한 햇빛 아래로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완전히 드러낸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더 이상 서구 세계의 고분고분한 공장 노동자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분발 유위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태세 전환은 그저 번지르르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얼어붙을 듯한 지정학적 현실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맹렬한 이빨을 들이민 곳은 바로 남중국해였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이 얽혀있는 먼바다의 작은 산호초들에 엄청난 양의 모래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다 한가운데 순식간에 인공섬들이 거대하게 솟아올랐고 그 위로는 폭격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군사용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들어섰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베이징은 이를 한낱 종이장처럼 비웃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를 조금 넓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굳건히 구축해놓은 해양안보와 국제법이라는 글로벌 질서의 근간을 정면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시아의 바다를 지나려면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무력으로 입증한 거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의 태도 역시 소름 끼치도록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미국의 폭격으로 대사관이 무너지고 자국민이 피를 흘릴 때조차 분노를 삼키며 미소를 짓던 중국의 노련한 외교관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이른바 전랑 외교, 즉 늑대전사라고 불리는 극도로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젊은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국의 내정에 거칠게 삿대질을 하며 간섭했고 조금이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무자비한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타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오만한 태도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과거 1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자들이 병든 청나라를 향해 보여주었던 그 끔찍한 강압의 역사를 소름 돋도록 똑같이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중국의 맹렬한 기세에 서방 세계는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시진핑 개인의 독단적인 성향이 덩샤오핑이 세워둔 훌륭한 평화적 발전 전략을 한순간에 망쳐버렸다고 분석하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 세계가 중국의 역사적 뼈대를 얼마나 얕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갑자기 궤도를 이탈하여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광양회, 즉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영원히 숨어 지내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그 힘이 충분히 팽창하면 반드시 그 빛을 폭발시켜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무서운 전제 조건이 애초부터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의 베이징은 단지 그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음을 세계에 알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일탈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용히 돌아가던 정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마침내 0에 도달하여 터진 것일 뿐입니다. 순한 양의 가죽이 벗겨지고 거대한 무대 장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향해 뿜어내는 이 굶주린 용의 맹렬한 포효는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의 견고한 벽을 매섭게 뒤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에 기나긴 착각의 단잠에서 번쩍 눈을 뜨게 됩니다. 태평양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용의 포효에 워싱턴은 마침내 기나긴 환상의 단잠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21세기의 문을 열어주며 자신들이 던져주었던 자유무역이라는 황금 동아줄이 어느새 미국의 숨통을 옥죄는 거대한 사형수의 올가미로 변해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굳게 믿어왔던 거대한 전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중국 역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 순진한 기대는 제국의 오만함이 빚어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자살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깊은 충격과 뼈아픈 배신감에 휩싸였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거대한 괴물의 숨통을 다시 끊어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격의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무자비한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천문학적인 관세를 때리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뒤이어 백악관의 주인이 조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적대감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차갑고 정교한 얼음칼로 진화했습니다. 단기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이제 워싱턴은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정조준했습니다. 바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치버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락이나 기술 없이는 어떠한 첨단 기술도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도록 거대한 기술의 철의 장막을 쳤고 오커스와 쿼드라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결성하여 태평양의 바다를 겹겹이 포위하며 군사적 압박의 수위 또한 역대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디커플링, 즉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적 결별을 선언하며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을 고립시켜 말라 죽게 했던 그 낡고 익숙한 승리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최고 정책 이반자들은 곧바로 뼈아픈 역설에 직면하고 맙니다. 과거의 소련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분리된 외딴 섬에 불과했지만 21세기의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핏줄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신의 독을 퍼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최첨단 스마트폰의 조립 라인부터 약국에서 파는 해열제와 항생제의 원료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의 거대한 나무통은 이미 중국이라는 굵고 단단한 뿌리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적을 굶어 죽이기 위해 그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리는 순간
그 뿌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미국의 경제라는 거대한 나무 역시 치명적인 출혈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소름 끼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명확하고 단순했던 이념과 체제의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끈적거리고 숨막히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입니다. 얽히고 설킨 거대한 글로벌 이익의 사슬망 속에서 서로의 목을 조르며 피를 흘려야 하는 극도로 잔인하고 기괴한 소모전이 전 세계를 무대로 시작된 것입니다. 워싱턴은 뒤늦게 파멸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동맹국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활짝 열려있던 문을 닫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저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거대한 용의 덩치가 너무나도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1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굴욕과 피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중국의 무서운 인내심은 결국 힘의 절대 우위를 맹신했던 미국의 오만함을 먹고 자라 오늘날의 막강한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서슬퍼런 칼날이 다시 한번 검집에서 뽑혀나와 날카롭게 번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버티고 서서 거칠게 불을 뿜어내는 이 거대한 적수는 과거 1919년 대사관이 무참히 폭격당했을 때 대중의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꼬리를 내렸던 그 나약하고 겁 많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의 참담한 패배로 시작된 100년의 굴욕, 그리고 그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고 서방의 그림자 속에 숨어 힘을 길렀던 또 다른 100년의 마라톤. 이 거대하고도 지독한 국가적 인내의 서사시는 이제 그 결승선을 불과 20여 년 앞두고 있습니다. 2049년, 즉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는 베이징의 지도부가 설정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 대국으로 우뚝 서고 잃어버린 과거, 천하의 중심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완전히 되찾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주의적 퍼즐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조각은 바로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대만은 단순한 섬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찢겨나갔던 제국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흉터이자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급소입니다. 중화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않고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역사적 믿음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종종 가장 극적인 순간에 얄캠은 역설을 던지곤 합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 거대한 용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거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지금, 중국이 직면한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적은 태평양 너머에서 항진해 오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 매우 조용하고도 파멸적인 속도로 자라나고 있는 시간의 역습입니다. 덩샤오핑 시대부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눈부신 경제적 기적을 이끌었던 그 거대한 인구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텅 빈 요람의 자리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해야 할 막대한 노인 인구의 무거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 경제의 거대한 심장 역할을 하며 끝없이 팽창하던 부동산 시장은 곳곳에서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통제하기 힘든 빚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은 이제 눈에 띄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깊은 좌절과 무기력의 뚜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의 최고 지도부에게 극도의 초조함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전략적 리스크입니다. 100년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와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는 바로 이 순간,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용의 두 날개가 급격히 늙어가며 무거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피크 차이나의 시점이 임박했거나 어쩌면 이미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무서운 교훈 중 하나는 신흥 강대국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성장할 때보다 성장이 멈추고 기회의 창문이 닫히고 있다고 느끼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훨씬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뇌아 터지는 불만과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외부의 적을 향한 강력한 민족주의적 열광으로 덮으려는 유혹은 지도부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대만 해협을 둘러싼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묵직한 현실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정학의 냉혹한 체스판 위에서 중국이 100년의 국치를 씻어내기 위해 감내했던 그 처절하고 기나긴 도광량회의 인내심은 결코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공포 앞에서 발동한 생존을 향한 강렬한 본능이었고, 세계의 질서를 뒤흔든 가장 성공적인 지정학적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위장과 인내의 시간은 완전히 끝이 났고, 세계는 두 강대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지독한 인내는 과연 2049년 그들을 다시 한번 천하의 옥좌 위로 올려놓게 될까요? 아니면 온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낡은 제국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된 피해 복수극은 이제 그 서늘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도박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심판인 역사의 시간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